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역사와 지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894년 3월 농안국민군의 1차 백산 봉기를 그린 것입니다. 전봉 아저씨가 보이고요. 소도 봉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산은 지금 전라북도 부안이 되겠습니다. 1894년 당시에는 아직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1896년에 전라남북도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전라도의 부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의 부안이라는 것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바로 군산과 부안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그 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안에 가 보시면은요, 백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산은 사진에서 보이듯이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해발고도 47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올라가 보시면은 산이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구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의 남산의 높이가 270m이기 때문에 남산의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전봉주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진을 쳤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한반도의 지형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반도의 지형은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초록색 서쪽은 고도가 낮은 평야지대고요. 따라서 사람이 많이 살고요. 동쪽과 북쪽은 고도가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하여서 동쪽은 고도가 높고 서쪽은 낮은 이런 식에 있어서의 동고 서저형의 지형이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이를 보기 위해서는요, 한반도 땅덩어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다시피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는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땅덩어리는 신생대 이전 중생대, 고생대, 시원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요, 한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랜 침식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깎이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딱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해 쪽에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기가 되게 되는데요. 동쪽이 많이 융기를 하고 서쪽이 적게 융기를 해서 비대칭 지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왜 저렇게 동쪽에 융기가 많아졌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부드러운 땅덩어리가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충격을 가하면, 한쪽이 높아지지를 않고요, 정 가운데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대칭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딱딱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왼손에 힘을 주고서요, 그 다음에 한쪽을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충격을 가한 쪽이 더 많이 융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쪽에서, 동쪽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동쪽이 더 많이 융기를 하고요, 서쪽이 적게 융기를 해서 동고 서저형의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서쪽에는 평야지대, 동쪽에는 산악지대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와 같은 동고 서저형의 구조에 의해서 정근대 시대에는 인구 밀도가 달라졌는데요. 서쪽 내지 남쪽으로는 인구가 많았고요.
북쪽이라든지 동쪽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8월 15일에 3천만 농포라고 불렀었는데요. 38도 선을 경계로 했을 때 남쪽에 2천만이 살았었고요. 북쪽에 1,000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단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무슨 사정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해방이 됐고요. 따라서 해방이 됐었을 때 그 순간에도 일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가 분할 점령이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회를 열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제를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던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남한에 유리한 것입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남한은 인구가 2천만 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200명을 뽑게 돼 있었고요. 북한은 1,000만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100명밖에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북한에서 거부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결국에는요. 1948년 50선거에 의해서 남한만의 선거가 있게 되는 거고요. 분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 백산과 관련돼서 살펴보면요.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전북 부안이기 때문에요. 완전 평야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식에 있어서 이 47m밖에 되지 않는 백산도 훌륭한 진지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봉준 아저씨가 백산에 진을 친 거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산에서 진을 친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에 진을 쳤고요. 백산에 올라가 보시면은요, 농민운동의 창의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은 백산 경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을을 들어 여기에 이름은 창생을 도탄에서 구하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봉건을 내세우면서 봉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토연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요. 황토연은 말 그대로 붉은 빛이 도는 흙이 있는 고개가 되겠고요. 이 고개에서 동학농민군은 전주 가명에서 파견된 지방군을 박살을 내고요. 그거에서 이어진 황룡천 전투, 지금의 장성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중앙에서 중앙군을 박살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주,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 전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정경이 되겠고요. 전주에 농민군이 입성을 하자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로서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썩어 빠진 조선의 정부로서는 농민군을 진압을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구원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청군이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그 다음 날 5월 6일에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군이 3,000명이 들어왔는데 일본군은 무려 7,000명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농민군의 진압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청나라를 없애고 자신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부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에 전주 하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한테 이제 농민군과 정부군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기 때문에 너희가 있을 이유가 없다. 빨리 꺼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군은 이거를 거부를 하고요. 경복궁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거를 보고 있었던 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9월 2차 봉기가 되겠고요. 2차 봉기를 했지만 11월 달에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을 내세웠었던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불과 해발고도 47m밖에 되지 않는 백산에 왜 전봉준이 진을 쳤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요. 한반도의 동고서저형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